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 해볼 거고요. 그 이제 중환자실이랑은 조금 관련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주변에 이제 내분비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기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혹시 이제 공부 자료를 좀 받아서 제가 나름 각 좀 새 해석을 좀 다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도에 이제 국가고시를 보시고 새로 부서에 이제 배치되실 신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내분비내과로 가실 선생님들 계셔갖고 조금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 담아봤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 그 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분비내과에서만 3년차, 4년차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내과병동 친구여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시작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분비, 외분비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분비, 엔도크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와 외분비, 엑소크라인이라고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내분비 자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성인간호학에서 배웠다시피 몸에서 이제 호메오스테시스,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관인 거죠. 내분비 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반면에 외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의미하냐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샘, 침샘 또는 뭐 체관 같이 분비관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 덕트가 따로 있어서 이제 뭐 소화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외분비에 해당하는 거고,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덕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발생한 호르몬이 나와서 혈액 속을 타갖고 뭐 이제 타겟셀로 가서 이제 그 어떤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파라크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오토크라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파라크라인은 이제 엔도크라인이랑 같이 많이 비교가 되는 건, 엔도크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내분비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서 조금 멀리 가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파라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도크라인보다는 조금 범위가 짧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셀을 조금 자극을 해서 이런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시켜주는 것들을 파라크라인이라고 하고, 오토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분비를 해서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저희가 중점으로 볼 거는 이 내분비, 엔도크라인이라는 거. 그러면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지용성 호르몬과 수용성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사실 저는 문과 그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와서 생명과학을 조금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생명과학을 공부한 케이스인데, 이제 지용성 호르몬엔 뭐 여러 가지 대부분들이 이제 지질,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지용성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이제 뭐 끝부분에 이제 어미로 끝나는 게 오이드나 온으로 끝난다거나 또는 무슨 올로 끝나는 것들, 이런 호르몬들 자체가 다 지용성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그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지용성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수용성 호르몬들은 이제 아민이나 뭐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끝에가 무슨 인 또는 무슨 인으로 끝나는 것들. 그래서 뭐 아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수용성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그 세포막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세포 겉에 있는 수용체에 부착을 해서 그쪽에서 작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수용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지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해서 세포 안에서 이런 작용을 보여주는 것을 지용성 호르몬,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수용체에 붙어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수용성 호르몬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전체는 다 펩타이드 계열, 즉 수용성 호르몬에 해당해서 세포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성인간호학에서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1차성 질환이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질환이냐, 2차성 세컨더리로 인해 발생한 질환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의미를 알고 계신 학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1차성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췌장에 문제가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갑상선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환이 만들어지는 건 1차성 질환, 프라이머리 질환이라고 하고,
이제 그 갑상선 이외에 예를 들어서 부가적인 것들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2차성 질환, 세컨더리 디지즈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또 1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 자체가 발생하는 질환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분비 자체 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중추라고 부르는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이런 호르몬 전체를 조절을 해주는 최종 관리자와 이제 뭐 타겟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방금 얘기 들었던 갑상샘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자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위 기관에서 발생하는 호르몬과 최종 기관에서 발생한 호르몬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2차성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기관이 아닌 그 위에 상위 기관에서 발생하는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들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위 기관에서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서 릴리징 호르몬이라든지 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든지 요 두 가지들이 이제 같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겟셀에서 발생해야 되는 호르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피드백이라는 거를 조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내분비내과 쪽 선생님들은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이 예를 듣는 거는 이제 사실 갑상선 호르몬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T3, T4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T3, T4가 부족하면은 저희의 최초 관리자격인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지금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내 바로 밑에 이제 중간 관리자인 뇌하수체 피튜트리 그란드 자체에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게 하는 릴리징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분비를 하게 되면 뇌하수체에서는 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왔으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갑상선한테 TSH 이제 분비를 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더 추가로 만들어줘야겠죠. 결과적으로는 TSH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릴리징 호르몬,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둘 다 증가를 했으니 갑상선에서 또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더 일을 하라고 시켰으니까 나는 T3, T4를 더 많이 분비를 할 거야 하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되면은 이제 T3, T4가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다시 너 너무 많아, 다시 조절해. 그래서 과잉 생산되면은 이제 시상하부 쪽으로 다시 가서 이 TRH도 줄이고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TSH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T3, T4가 또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니까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죠, 사실상. 이게 저희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히 네거티브 피드백, 그래서 음성 대먹임이라고 그 성인간호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평균치에 해당하는 값들 있죠. 예를 들어서 T3, T4의 정상값은 이 정도다 라고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시야로 봤을 때는 평균값은 이 정도구나 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몸에서 조절하는 거는 이 음성 대먹임 작용으로 인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1차성 질환, 2차성 질환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갑상선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T3, T4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위에서 릴리징 호르몬이라든지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든지 아무리 분비를 해줘도 갑상선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T3, T4가 분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성 질환에는 이제 TRH라든지 TSH를 측정을 해봤을 때는 모두 증가되어 있지만 갑상선에서는 T3, T4가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상위 기관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은 증가해 있어도 갑상선에서 나와야 되는 정작 문제가 되는 이 호르몬들은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 시상하부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거나 뇌하수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 시상하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TRH도 당연히 안 나올 거고 TSH도 그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안 나오겠죠. 결과적으로는 타겟셀인 갑상선에서도 T3, T4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상위 기관과 타겟셀의 호르몬 수치는 결과적으로 이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이게 이제 2차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검사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별 검사도 있고 확진 검사도 있고 간별 검사도 있는데, 이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선별 검사는 이제 이런 어떠한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가 왔을 때 말 그대로 스크리닝, 걸러내주는 검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단비대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을 해갖고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말단비대증에 의심이 되네. 그러면 이제 바로 어쨌든 걸러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말단비대증에 의심이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걸러주는 방법이고, 1차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별검사에서는 따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제약 없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하는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하고, 이제 말단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진행을 할 때 혈중에 IGF-1이라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 똑같이 성장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인자 중에 이제 크게 낮이랑 뭐 밤이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조건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장 호르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혈중 호르몬에서 이 혈중의 IGF-1이 증가돼 있으면 이 사람 말단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넘어가는 게 이제 확진 검사입니다. 2차적인 검사 방법으로서 이때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두고, 예를 들어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 일주기 변화가 좀 심한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제약을 두고, 또는 검사하기 전에 특별하게 어떠한 약을 투여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에 제약을 두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확진 검사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생기는 게 말단비대증이라고 하고, 저하증은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소인증, 난쟁이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말단비대증 환자가 와서 1차적인 선별 검사에서 이 사람이 그 말단비대증 의심 환자다 해서 이제 과다증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에서 성장 인자를 자극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 특이하게 역할을 하는 건 특히 BST라고 하죠.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성장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성장 호르몬이 증가했다라는 건 혈당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다증을 의심해 보는 경우에는 이 농도 자체를 감소시켜 보는 상황을 투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혈중에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돼 있다고 의심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인공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혈당을 올려주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와서 혈당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단비대증으로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서 진행하는 검사 방법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DM 진단하는 방법 중에도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게 있죠. OGTT라고 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환자한테 당을 넣어주는 겁니다. 당을 넣어줬을 때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혈당이 올랐으니까 그로스 호르몬은 감소하면서 이제 혈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덜 나와야겠죠. 근데 인공적으로 혈당을 올렸는데도 그 혈중에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돼 있거나 또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말단비대증,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이제 난쟁이증이라고 의심을 해보는 경우에는 몸에서 그로스 호르몬이 안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혈당도 낮을 거고, 이때는 인공적으로 혈당을 올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말단비대증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을 넣어줬잖아요. 우리 몸에서 당을 올려주기 위해선 인슐린을 투여해주면은 혈당을 인공적으로 낮추니까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인슐린을 투여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
이제 혈중에서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돼 있다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굳이 그로스 호르몬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혈당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경우죠.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로스 호르몬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구나. 난쟁이증을 확진하게 되는 검사의 방법인 거죠. 요게 이제 확진 검사의 방법이고 간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말단비대증 환자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어쨌든 확진을 했죠. 그러면 이게 1차성 질환인지 2차성 질환인지 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뇌하수체죠. 뇌하수체에서 나오니까 뇌하수체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은 1차성 질환이 될 거고 2차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뇌하수체보다 상위 기관인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특정적인 요인에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이때는 뭐 브레인 MRI를 찍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뭐 질환 호르몬성 질환을 의심해 본다면은 이제 뭐 펫CT를 찍어볼 수 있는 거고요. 복부 CT를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 방법을 하는 건 간별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선별 검사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롤아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방법으로 이제 확실하게 확진을 하기 위해서 과다증인 경우, 저하증인 경우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검사다. 간별 검사는 이렇게 확진 검사에서 확진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이게 그 타겟 셀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상위 기관이나 다른 이 밖에 또 다른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그 내분비 쪽 관련해 갖고 검사의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뇌하수체부터 해갖고 이제 각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스테이블 하세요.